안녕하십니까. 제 공인중개사법 강의, 즉 해설 강의를 맡은 이재익입니다. 자, 이번 30일의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건데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 법령 쪽은 좀 무난했고요. 뒤에 실무 쪽이 사례형이랄지 지문이 길고 이래서 조금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스형이 12문제나 출제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개수 묻는 박스형은 아니고요. 그냥 뭐 기억니은 조합형 박스 문제인데 그래도 박스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추세가 이 박스형 위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개수는 아니고 조합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하신 분은 점수가 잘 나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차피 잘 나왔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 준 거 보면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32회 대비하실 때도 그런 위주로 자, 우리가 하란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공인중개사법령 내용 옳은 것은 그랬죠. 이제 이게 주로 용어 관련 문제인데, 보조원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보조원은 보조 업무만 하게 돼 있어요. 보조 업무만 하게 되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 중개는 그 소속 개업 공인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소공이 자기 회사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있다 이렇게 맞는 거고. 자, 애국인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애국인도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국인, 저도 뭐 강의하면서 애국인들을 두세 명 가르쳐 봤어요. 학원에 출석하시면서 미국에서 오신 분, 뭐 캐나다에서 오신 분, 가르쳐 봤는데, 일단 애국인도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게 정답인데 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게 되죠. 500만 원.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된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토지 이용 계획하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관련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 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포함됩니다요. 우리가 있어요. 뭐 개발 제한 구역인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개공들이 다 조사해서 매수할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계,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다 설명사항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오늘 이번 문제 또 특징이 옳은 것을 또 많이 출제를 했어요. 이 옳은 것을 많이 묻게 된다면 수험생들이 시간을 좀 요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걸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시간을 끄는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틀린 거 고르라 보다는 옳은 거 고르라 할 때 훨씬 시간이 많고 어렵게 느낍니다. 자,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게 정답 처리되어 있죠. 우리가 법인은 임원, 사원, 전원, 이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자 회사든 한 명 회사든 유한 회사든 유한 책임 회사든 주식 회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이상의 기본부서 협동조합은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협동조합이 됐건, 주식회사가 됐건, 자본금 5,000만 원 이상만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명 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에 의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랬는데, 어차피 뭐 대표자는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포함이 아니라 제한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설 등록은 법인하고 개인,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서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등록할 때 사무소는 뭐 자기 소유 건물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세랄지 임대차랄지 사용대차에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소유 건물에 사무소 내는 경우보다는 남의 것을 뭐 임대하거나 뭐 전세하거나 사용되어서 사용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정답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3번 문제를 들어갈 건데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같은 결격사유, 우리가 이제 내가 1년 동안 강좌한 결격사유인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격사유 문제는, 어렵게 나올 때는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자, 보세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 우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단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복권이 돼야지 결격사유 벗어나요. 그래서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가 되는 거죠. 결격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건 결격사유 되지 않고.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인은 법인. 자, 자격 취소된 후 3년간 결격사유로 들어갑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해산으로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3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그랬죠? 이거 법인 해산 때문에 이게 키포인트예요. 법인 해산 때문에 또는 개공 사망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경우는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의 결격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는 이것도 결격 사유 안 되는 거고 2번 기억하고 이것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깊게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거, 중개대상물,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과 공장재단, 이것은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되죠.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의 유형물 또는 거래처 신용, 무형의 재산자가, 이건 권리금 내용이잖아요. 권리금. 권리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리금은 뭐 비품대 얼마, 그리고 이제 신용, 거래처, 이걸 포함해서 권리금 얼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됐고,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이 토지는 이렇게 가압류가 됐건, 저당이 설정됐건, 가등기가 돼 있건, 경매 기입 등기가 돼 있건, 일단,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다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건물이랄지 무허가 건물, 이런 것도 이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기어, 티근, 니을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존이 될 수가 없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이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결격이거든요. 결격 사유가 됐기 때문에 절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보존이 됐건 이런 거 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 되든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존이 될 수 없다. 보존이 될 수 없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자기 자격증 무상으로 되어 있어야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 자격증은 무상으로 되어 있어도 안 되고 유상으로도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소리예요. 우리 법에서 이제 자격증 양도되어 못하게 돼 있잖아요.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못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 개공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자격 정지 최대가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났으면 어차피 결격 사이에 벗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겠다. 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것은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 이게 정답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맞습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 또 명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이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31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이거 겸업은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마 31번은 나올 거예요, 이게. 계속 출제가 돼요. 뭐 결격사유랄지, 겸업이랄지, 이것은 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데, 그 지문을 뭐 내용 많지 않으니까 그 지문을 이걸 바꿨다 저걸 바꿨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만 잘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틀리신 분이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겸업,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잖아요. 업종.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상업용 건축물이다.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의 주택 분양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해요. 근데 이 주택 용지가 아니에요, 용지. 이 주택은 되는데, 주택 용지.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복합건 분양하고, 관리 대행 가능하죠. 이제 관리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 그랬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이건 이제 분양 대행 가능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관리 대행 가능한 거고. 이 분양 대행도 마찬가지. 분양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대행도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고, 관리 대행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겸업 가능한 업종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관한 상담 및, 거래 관한 상담은 가능하죠.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은 가능하는데, 금융활성이 틀렸어요, 이게. 이것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요. 자, 국세징수 공매 대상 입찰 신청 대리. 이 대리는 가능하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동산이에요, 동산. 우리가 이제 개공들이 주로 취급하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물론 중개도 부동산이고, 입찰 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산이 틀렸고,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부 경영기법, 프랜차이즈업이라 하죠. 이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이 미음이 정답인데, 겸업도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이제 이 지문을 이걸 바꿨다, 저걸 바꿨다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겸업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어갈 문제가 7번. 자,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인데, 이 분사무소는 이제 설치 요건하고, 분사무소는 설치 요건하고 설치 절차가 있는데,
이 문제는 주로 설치 요건에 관련 문제입니다. 요건 몇 가지만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분사함수 설치 요건은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요건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걸 지역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서울 종로로 잡을게요. 서울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뒀습니다. 그럼 여기는 분사함수 못 두게 돼 있어요. 종로에가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여기는 분사함수 못 둡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는 분사함수 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만 낼 수 있어요. 하나만. 그 다음에 송파구. 여기도 분사함수 낼 수 있는데 하나만. 그 다음에 여기는 시 한번 할게요. 하남시. 하남시도 마찬가지 하나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주된 사무소가 없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하나씩만 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분사무소 책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이 있어요. 특수법인. 이 특수법인이 있는데 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분사함수 설치에 관한 건데요. 이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군에 시군구라 그랬죠. 군에 주된 사무소 설치되면 여기다가 분사무소 낼 수 없다고 했죠. 없어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시군구마다 하나씩. 그래서 같은 군에 분사무소 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뭐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만 하면 돼요. 인가가 아니라 신고, 설치 신고죠,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분사무소 설치. 이제 이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하죠, 법인만. 법인하고 특수법인만 가능해요. 법인하고 특수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이 되죠.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당연히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 이게 특수법인을 말한 거예요, 이게요. 수험생들이 이걸 또 몰라고 못 푸신 분이 있어요. 이것을 특수범위를 말하는 거야.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 특수범위를 말하는 거야, 이게. 다른 법률을 규정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특수법이라는데,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를 둬야 한다. 이게 틀렸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두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 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권한인데 책임자는 원래 실무교육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등록 관청이 아니라 어디요?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답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는 지금 이 문제는 주로 요건 관련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8번 넘어가 볼게요. 8번은 이제 우리가 무슨 문제냐면 공인중개사법이나 법인 개공인 사무소 등록증, 이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자, 원본, 사본 첨부해야 하는 거, 첨부돼야 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사본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법인 같은 신고 필증, 원본, 사본, 이렇게 첨부해서, 신고랄지 각종 행정관청이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원본 사본이 첨부되지 않는 거. 자, 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폐업할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이건 등록증 첨부하지 않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제 사무소 처음에 개설한 건데 뭐 등록증 첨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이 폐업 신고도 이제 서식에 보면 이 등록증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3개월 초과 중개업 사무소 휴업, 이것도 휴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휴업하고 폐업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원본을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인장 등록 관련 문제입니다. 옳은 거. 자,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것도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 보조원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보조 업무만 하거든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뭐 이런 보조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계약서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을 했다. 변경을 했을 때는 변경부터 10일 이내 변경된 등록에 등록한다는데, 이게 10일이 아니라 인장 변경은 7일입니다. 7일.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장 등록을 하도록 됐어.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거든요. 분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주된 사무소. 그래서 분사무소는 대부분 주된 사무소에다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장도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급제에다 신고한 법인의 인장해야 되고, 이게 틀렸어요. 인장해야 하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에 쓸 수도 있고,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법인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법인 대표자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주로 누구 인장을 보증해 주냐면, 분사무소는 대장이 책임자잖아요. 보통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줍니다. 그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 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은 자격정지 맞습니다. 이게 정답 처리가 됐네요. 이 자격정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개공의 인장 등록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서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번 문제는 5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무소 명칭.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광고, 표시 광고하고. 그래서 이제 명칭이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명칭을 쓰라. 이건 뭐 당연한 소리죠. 뭐 일단은 1번이 답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안 읽고도 이거 답 체크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일단 1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근데 2번은 왜 틀린가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맞는 표현이죠. 부동산 중개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사용 못합니다. 여기서 틀렸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관련 법률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 성명을 표시해야 되죠. 자, 아무 성명이나 표시하면 안 돼요.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뭐 가명이랄지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 이름이 안 좋으신 분은 뭐 학교가 나서 이름 바꾸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국장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관청은 국장이 아니라 등록 관청이 되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등록 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국토교통부장이 철거를 명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강구하려는 경우 사무소 명칭. 이게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30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사무소 명칭, 뭐 호박 공인중개사무소 이렇게 명칭 표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재지 연락처 표기해야 돼요. 그리고 개공 성명 표기해야 되고, 법인 같으면 대표 성명. 자, 이게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 성명 이런 걸 표시해도 표시 광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11번 이제 표시 광고 관련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올해 하반기에 바뀐 내용이에요. 하반기에 바뀐 내용이 약간 섞여 있는 거죠. 하반기 때 갑자기 개정돼서 바뀐 내용이 섞여 있는 건데, 표시 광고. 이제 요즘 같으면 광고할 때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하잖아요, 광고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자꾸 출제가 되고 있어, 지금. 표시 광고.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보존이 있는 경우 개공 성명과 함께 보존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는데, 이번 법에서도 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확하게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아예 명시를 해놔버렸어요. 과거에도 뭐 보존에 관한 사항은 뭐 해석상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문구에다가 보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안 된다고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광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법 조문에 명문화 되어 있는 거고. 자, 주의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요. 국토교통부 령이 아니라. 자, 이게 정답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거에 포상금 지급다. 자, 여러분들이 그 포상금 지급 대상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으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이 됐건, 자, 자격증이 됐건, 자, 양도 대여하거나, 이렇게. 양수 대여 받은 자. 자, 이분들을 신고해야지 포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포상금. 포상금 지급. 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해야지 포상금이 나오냐. 신고 고발 대상자들은 이분들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 받은 자. 근데 이 속에 표시 광고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거짓 표시 광고 한 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중 등록도 안 들어있고, 이중 소속도 안 들어있고, 금지행위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신고한다 해서 본인에게 포상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고 그분만 처벌을 받겠죠. 그분만 처벌을 받을 거고, 일단은 본인에게는 포상금,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 광고를 했다. 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야 됩니다. 이 중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되고, 추가로, 그러니까 중개 사무소 관련 사항도 명시해야 되고, 추가로 면적이랄지, 가격, 이런 것까지 다 더 명시를 해야 돼요. 가격이랄지, 면적, 소재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요. 이게 틀린 거죠. 자,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되는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에 개정된 거에 출제가 된 건데, 이게요. 마지막에 8월 달에, 8월 말에 개정된 게 출제된 건데,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 이게 모니터링 기관이라는 표현을 해요. 모니터링 업무를 수탁해서 하거든요. 국장이 직접, 원래 모니터링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이 직접 안 하죠. 수탁을 해서 하는데, 이 수탁을 받은 기관을 모니터링 기관이라는데, 이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것은 6개월마다 한 게 아니라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6개월마다 한 거 아니라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본 모니터링도 있고 수시 모니터링도 있어요. 이제 수시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국장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기본은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 틀린 거죠. 그래서 11번은 옳은 거, 2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소, 자, 이게 보기 쉬운 게시사항, 이게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이 게시사항이 한동안 안 나왔는데, 이번에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출제 경향을 좀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좀 소외된 단원들 있잖아요. 출제가, 한 2, 3년 출제가 안 된 부분들, 그 파트를 이번에 출제자가 또 집중적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 2년 출제가 안 된 파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출제된 것 같은데,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것이 게시할 사항,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랬죠. 게시사항에 들어간 걸 골라라, 게시사항에 들어간 걸 골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실무교육 수료증 이것은 게시 안 해요. 개공이 됐건 소공이 됐건 수료 확인증 게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은 우리 중개사법상 게시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 게시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서공이 있는 것은 서공 후 자격증 사본, 서공 자격증 게시해야 되죠. 근데 이게 틀린 거죠. 원본 게시해야지. 게시는 무조건 원본입니다. 게시는 무조건 원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는 이게 맞네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 자, 이게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사항이 한동안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한동안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보기 좋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2번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3번이 이제 사무소 이전 관련인데, 사무소 이전 관련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쪽이 짧아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내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사실. 밖으로 이전할 때. 밖으로 이전할 때. 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할 때,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서울 송파구입니다. 강동구로 이전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절차를 거친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임말 개공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종전등록관청, 송파구청장이 되겠죠. 종전등록관청이 있고, 자, 여기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강동구청장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 개공이 어디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전 후에다 직접 이전 신고로 들어갑니다. 종전에다 이전 신고한 게 아니라, 이전 후에다가 10일 이내 사후 신고입니다. 이내란 말은 사후거든요. 그럼 이때, 제출 서류가 등록증 첨부해야 돼요. 등록증하고, 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이걸 첨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증을 첨부한 이유는 이 등록증 속에가 사무소 소재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제 송파에서 강동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재지가 바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등록증을, 개공이 바로 자기가 수정을 해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강동구청장이, 여기서 재발급을 해줍니다. 이전 후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관할구역 내 같은 경우는 기존 등록증에 변경해서 기재할 수가 있어요. 기재해서 바꿔서 위에 그어버리고 밑에서 새로 서지를 써서 줄 수가 있는데,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재발급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다는 거, 이걸 이제 염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영업했던 데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류를 송부를 해주게 되는데, 서류 송부를 해주게 되는데, 이 서류 송부는 지체 없이 해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거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공부해야 될 것이 여기서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여기서는 송파죠. 종전 등. 여기서 이제 뭐 보수를 많이 받았다 할지 뭐 다른 잘못을 했다 할지 그리고 이제 사무소 옮겼어요. 그러면 이제 적발이 되면 여기 처분청은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은 뭐 등록 취소랄지 업무 정지랄지 이건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이게 나온가 모르겠네요. 이전 후에서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염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옳은 거. 자, 분사무소 이전도 여기 섞여 있어요. 자, 옳은 거.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에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하거나 재교부해야 된다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밖으로 갈 때는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재교부 방법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밖으로 갈 때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 기재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원래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에 준공검사랄지 사용 승인받은 건물 같은 사무소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서류를 제출해야 돼, 추가로. 지연되는 사유.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과태료 100만 원이잖아요.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전할 분사무소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에 있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주된 사무소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있을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휴폐업할 때도 주된 사무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다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을 때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양쪽입니다. 양쪽에다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정답. 그래서 이제 13번은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13번은 5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폐업. 자, 휴폐업은 사실 공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시험 이것도 거의 매년 나와요. 휴폐업. 공부할 것도 없는데 시험은 또 기가 막히게 자주 출제한 게 휴폐업 관련 내용인데, 잘 볼게요. 폐업 신고전은 틀린 걸 골라야죠. 틀린 거. 틀린 거.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는 모르는 건지 틀린 건지 작 신경 써야 되는데, 폐업 신고전은 개공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 효과, 이제 이 승계제도인데 업무정지 처분 효과잖아요. 효과. 이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건 맨날 강조했던 건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 승계가 된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되어 버렸네요. 틀린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공이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되고 소공은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우리가 이제 실무교육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다 할지 뭐 취업한다 할지 그러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맞는 말이고.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공탁금은 개공이 사망 폐업할 때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맞는 표현이죠. 뭐 폐업이나 사망할 때부터 3년간 못 찾게 돼 있어요. 맞고.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원래 휴업은 개공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제 근데 법인 같으면은 주된 사무소 있고 분사무소를 낼 수 있잖아요. 분사무소. 분사무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질상 분사무소별로 휴업이 가능하다. 또 폐업이 가능하다. 자, 이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어요. 맞고요. 자, 중개폐업 신고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 아니다. 맞죠?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 규정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휴폐업이랄지 뭐 지정신청이랄지 인장등록 이런 것은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14번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거.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다. 그렇지?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맞는 표현이고요. 개공은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하여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들어간다. 이것도 맞죠? 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있잖아요. 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같은 건 사실 뭐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저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확인 설명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써줘요. 지금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인식 자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 초창기 때는 이걸 안 써준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만 써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법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필요기재사항에 넣어놓으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걸 넣게 되면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맞는 말이고 개공이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하고 5년이다.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 맞죠? 자, 그 다음에 개공이 하나 거래회사에 서로 다른 둘 이상 거래회사 작성한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것도 내가 1년 내에 강조한 것들인데요. 이 이중계약서랄지 거짓 기재했을 때 이거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치. 필치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징역벌금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1년 동안 강조한 게 징역벌금은 없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시험에 어김없이 출제가 됐어요. 어김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강조한 것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16번 문제가 이제 손해배상 파트인데, 이 손해배상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문을 못 잡아서 틀린 경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손해배상 관련 파트는 문제를 좀 풀면서 지문 잡는 연습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개공갑이라 했어요. 이제 개공이 갑입니다. 개공갑. 손해배상 틀린 걸 골라라. 갑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공탁을 해야 된다. 맞죠? 자, 중요한 것은 보험 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갑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이것도 이제 누차 강조한 건데, 이 다른 보증으로 보험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자, 이 변경 설정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 보험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험이 끊긴 상태에서 만약에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의뢰인은 보상을 받느냐? 보험이 없으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끊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말 맞는 편이고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보증계 만료로 인한 재설정. 이 만료로 인한 재설정 있잖아요. 이러면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해야 돼요. 자, 다시. 자,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한 것이 2번하고 3번이거든요. 2번하고 3번을 항상 내가 강조를 한 건데, 이렇게 중간에 보험이 바뀌면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재설정 신고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기간 만료라는 재설정 있잖아요. 뭐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다 돼 간다. 그러면 거기도 끊기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만료일. 이때는 만료일까지 재설정 신고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둘 다 맞습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보험 안 들고 영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할 때는 15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15일. 15일 이내 보증보험이랄지 공제 다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15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려가지고 5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 처리. 자, 그 다음에 17번 넘어갑니다. 공인 중개사인 개공 가부 소공 뭐 T라고 나왔네. 뭐 잘못됐네. 소공 을이죠, 을을. 이게 을입니다, 을.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 가부 소공 을이 중개 행위로 중개가 완성돼 있다.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요? 자, 개공이 잘못한 게 아니라 소공이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제 고용인 파트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법의 의뢰 업무상, 즉 소속 공인 중개사 업무상 행위는 개공 가부 행위로 본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이게 이제 법 조문이에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자, 확인 설명서에는 곽과 을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그렇죠? 자, 사실 소공이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 사장하고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소공 을은 가부, 개공 이임을 받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보조는 안 돼. 보조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가능하고. 자, 을의 중개 행위가 금지 행위에 대해 을이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장인 갑도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는데 징역형 뭐 안 받죠, 이건. 벌금이죠. 자, 양벌 규정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이게 틀려서 이제 정답 처리되는 거고요. 자, 이게 양벌 규정 내용인데, 이게 양벌 규정 내용이거든요. 양벌 규정 한번 설명 들어가 볼게요. 양벌 규정이 뭡니까요? 자, 양벌 규정은 우리 중개사법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양벌 규정은, 중개와 관련된 양벌 규정을 말하죠. 중개 행위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간단히 보면, 이제 개공 밑에, 개업공인 중개사 줄여서 개공 밑에, 소공, 여기는 소공이니까 소공으로 할 거예요. 소공이 잘못해서 징역 또는 벌금 둘 중 하나.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주의 감독을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이 소공이 잘못해갖고 징역형을 받았을 때 개공도 징역형을 받는다. 징역 받을 수가 없죠. 받아봤자 벌금입니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징역형을 받는다. 뭐 이게 틀렸죠. 근데 이게 추가로 공부할 것이 이런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됐더라도 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다 해도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원래 본인이 잘못해서 300만 원 받으면 결격이거든요.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즉 결격 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 이걸 줄여서 필치라 하거든요. 뭐야 이거? 안 보이네. 하여튼 필치가 되지 않습니다.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보이잖아요. 자,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4번이 틀렸고요. 5번 갑은 거래 당사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이 5번도 중요한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 일단 17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18번 넘어가 볼게요. 18번을 넘어가는데, 자, 18번, 자, 보수. 이 중개 보수 관련 문제거든요. 이 보수 관련 문제도 한번 봐 주셔야 되는데, 을이 누굽니까요? 자, 개공갑에게 중개 의뢰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제 의뢰인이죠, 의뢰인. 이 사람 의뢰인인데요. 뭐 매도 의뢰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의뢰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인증 보수,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자, 가부 고의 과실 없이 의뢰 사정,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의뢰인 사정으로 해제됐어. 그럼 보수 받을 수 있어요. 이 개공 잘못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는 못 받지만 의뢰인 사정 때문에 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맞고요. 주택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3번.
합의 중개보수 산정의 지방자치단 조례를 잘못해서 그랬어. 이게 죽인다, 죽여요.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경우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 처리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보수 많이 받아놓고 이제 걸리면 나는 이 조례 서울시 조례를 잘못해서 그래서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판례인데 뭐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아서 금지행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지행위예요, 이것은. 금지행위 돼서 1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판례이기도 하고 이제 이 앞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이 정답 처리됐고요. 자, 한도를 초과한 가부 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무효. 자, 그 다음에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게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8번은 일단 3번으로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금지 행위 아닌 걸 골라라. 자, 금지 행위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출제가 돼서 내가 강조했는데, 이것은 이제 올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무난하게 출제했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19번. 무등록 중개업을 알면서 그를 통해 의뢰받는 게 금지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면 안 돼요. 1년하고 1천 징역벌금 들어가고, 부동산 매매를 중요한 개공이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공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이것은 금쟁이 안 들어간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파는 거,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 때는 금쟁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거래가 아니는 거죠. 직접거래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했다. 금쟁이죠. 3년하고 3천 징역벌금 들어가고. 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이거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올 초에 신설된 건데 금쟁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한다. 이것도 금쟁이. 이게 우리가 보통 뭐 개공들 자기들 친한 사람까지 회의를 조직하잖아요. 한 뭐 10명. 우리 회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물건도 공유를 하고 같이 보수 뭐 중개를 하고 보수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회원 아닌 사람에게는 매물을 주지 않고 왕따 시켜버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이게 올해 초에 이게 이제 신설이 된 내용이잖아요. 금지행위 신설된 내용인데 이건 둘 다 이제 3년하고 3천 걸리면 3년하고 3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금지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19번은 2번이 금지행위 아니에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사거나 팔거나 직접 거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에 들어가는데,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래정보사업자 관련 문제는 많이 나왔어도 이 지정 취소 관련 문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거라고. 오랜만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몇 년간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들, 이런 파트들을 올해 시험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더라, 출제자가.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한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걸 안 한 건 아니고 자주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봐드릴게요. 해당하는 거, 지정 취소 사유, 정보망 이용, 정보정보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국장 승인을 받지 않다. 자, 글씨가 흐리네. 자, 운영 규정을 변경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 지정 취소 맞죠? 맞습니다.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 대상물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을 때 지정 취소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6개월 이내 정보망을, 이건 지정 취소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게
이게 틀렸는데 1년 이내에 6개월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 자, 개인 거래정보 사업자 사망한 경우도 지정 취소 맞고요. 자, 정보만 이용 정보정보 운영 규정 위반하여 이것도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이 되잖아요. 과태료 사유도 되고 지정 취소. 그래서 이제 정답은 디귿 빼면 다 맞아요. 디귿 빼는 것이 4번입니까?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지금 이 앞쪽 공인중개사 법 파트, 이건 무난했을 거예요. 법 파트는 무난해요. 이제 뒤쪽 실무 쪽이 지문도 길고, 뭐 사례 형태, 시간을 요하는 문제, 또 생각을 요하는 문제,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몇 문제 이제 많지는 않아요. 몇 문제 정도 있긴 하는데, 그런 게 좀 어렵지. 지금까지는 무난했을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등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이 교육 파트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번 문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법인은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전원이 실무교육 대상이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대련자 실무교육 시간은 뭐 26이 아니라 28이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이렇게 맞는 편이고, 자, 보조원이 받은 실무교육에는 보조원은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죠. 직무교육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법제도 변경은 재교육할 때 필요한 거지. 이거 연수교육 내용이에요. 이건 연수교육. 이거 완전 짬뽕이네. 이 지문은 완전 짬뽕이에요. 틀렸어요. 그래서 보조원은 그 직무교육을 받는데 직업윤리교육을 주로 대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개공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있죠. 예방교육. 예방교육은 누구나 대상으로 합니다.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시권자는 셋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비용. 근데 이제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은 비용 지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고. 서공은 2년마다, 자, 연수교육은 아까도 한번 나온 건데, 이게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국장이 아니에요.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입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도 시도지사. 그래서 국장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제 21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22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하고 부과 기관이 나와 있어요.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거래 정보망 이용, 정보 제공 방향 운영 규정 내용을 위반하여 정보를 운영한 거래 정보 사업자. 이건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국장이 부과 징수권자 맞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해 보고하지 아니한 거래 정보 사업자. 자, 국장. 그래서 이제 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개공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맞고요. 자,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뭐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잖아. 이건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 부가권자가 시도의사.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예요. 자격증 교부한 사람 시도의사, 취소권자 시도의사. 거기 미반납자 과태료 시도의사. 자, 그리고 등록증 반납하지 않으면 이것도 100만 원의 과태료거든요. 이건 등록관청이죠. 뒤바뀌었어요, 지금. 이건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 그랬죠? 옳은 것은 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은 이 정도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23번 문제인데, 자, 거래 정보망.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 이 정보망 파트. 자, 지정 요건이거든요. 지정 요건. 가로놓기 문제인데, 이것도 내가 1년 동안 강조한 게, 이것은 그냥, 500명, 2개,
30인. 그래서 523으로 외우라고 1년 내 강조를 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가입 이용 신청 개공입니다. 개공.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보망을 이용하거든요. 500명, 두 개죠, 두 개. 두 개상 시도입니다. 그래서 각 30인. 그리고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기사 1명이고 공인중개사 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5 이상 500명, 두 개 30인 이 문제인데, 4번이 정답 처리 되겠죠? 개공인수다 두 개, 30인 하나. 그래서 5, 2, 3, 500명, 두 개, 30인. 그래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하고 정보처리기사는 1명씩만 확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들어가느냐? 2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격 취소 사유하고 정지 사유, 이건 이제 사유 묻는 여쭤본 사유 옳은 걸 골라라. 이건 포괄해서 출제자가 이렇게 물은 것 같은데, 잘 봐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 자격 취소 맞습니다. 중개사법 위반의 징역형 집행유, 이것도 자격 취소예요. 원래 이제 우리 법에 보면,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근데 이 집행유예란 것은 일단은 선고는 들어가요. 선고는 들어가고 집행만 보류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자격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때 거래 금액, 거래는 거짓 기재했다. 거짓 기재했다. 이것은 이제 소공이 그렇게 했을 때 정지 사유가 되는 거죠. 개공이 위반하면 임치 사유고,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맞아요. 그래서 소공이 매매를 업으로 하면 자격정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맞네요. 다 맞아. 다 맞아.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24번. 자, 25번 들어갑니다. 자, 25번 들어갔는데, 벌금 부과 기준,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 중에서 3년하고 3천이잖아요.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개설 등록한 자 마찬가지죠. 3년하고 3천. 징역 벌금 들어가고. 자, 이중사무소죠. 관할구역 안에 두 개 사무소 뒀다. 이중사무소 1년하고 1천. 자, 임시중개시설 마찬가지 1년하고 1천.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서 없는 물건을 광고로 했다. 이건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잖아요. 올해 신설된 내용.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이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여서, 그래서 이제, 벌금, 부과 기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들어봤습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 강제 금연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이행 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경은 상경에 정한다. 다 맞는데 구두가 틀렸습니다. 문서로만. 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 이 방치. 이행명을 바꿔도 정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이 지문이 맞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 그랬죠. 자, 방치한 경우는 100분의 10. 자, 이게 정답 처리가 되고요. 자, 이의제기. 자, 이행관계 부과처분 불복하는 이의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랬는데, 이의제기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맞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은 징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것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자,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게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26번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27번 넘어가 볼게요. 자,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애국인 등 부동산 취득.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해서 옳은 거. 자, 옳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 이건 어차피 조항이지만은 뭐 개수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하나짜리도 있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국제연합도 애국인 등에 해당한다. 이건 맞는 표현이죠. 애국인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뭐 애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 임원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또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애국인. 그다음에 뭐 국제연합이랄지 뭐 이런 거 다 애국인 등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가장 문제가 니은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리신 분이 종종 있을 거예요. 애국인 등이 대한민국 하는 부동산 매매, 이게 키포인트예요. 매매 계약.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60일 이내, 자, 애국인, 여기서 60일 이내 신고한 게 아니라 신고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왜 신고를 안 하냐면 애국인도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내에 하잖아요.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국인 취득에서는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국인 부동산 취득에서 신고한 것은 주로 뭐냐면 증여계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증여계약. 이거 1년 동안 강조한 것들인데요. 1년 동안 내가 강조한 거 이건데. 그래서 이제 틀리신 분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신고해야 된다? 틀려버렸고요. 자, 애국인 상속 이건 계약입니까? 계약 외입니까요? 계약 외잖아요.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면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죠? 신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애국인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자, 우리가, 애국인들이 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구역들이 있잖아요. 군, 문, 생, 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여기만 허가 대상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한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됐네요. 자, 1번이 정답 처리됐습니다. 자,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련해서 토지 거래 허가.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또 나왔죠? 옳은 걸 골라라. 국장은 토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한 지역에 대해서 7년. 자, 허가 구역은 최대 5년입니다. 5년 이내니까 뭐 3년이 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하여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장하고 뭐 지정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7년이 틀렸고요. 자,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의견, 이게 틀렸죠. 우리가 이제 인접시도지사 의견을 듣는다 그게 아니고 심의를 거치면 돼요. 물론 이제 재지정할 때 원래 이제 5년 지정했다가 투기가 근절이 안 되고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으로서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을 국장, 시장, 군수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맞네요. 자, 28번은 이 3번이 정답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허가구역 지정, 허가구역 지정 공간으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이제 5일 후.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적 지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 면적 반드시 외우라 그랬는데 180. 자, 600이 아니라 180입니다.
제곱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180 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만 허가 대상. 자, 그래서 28번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9번 문제는 이건 진짜 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해볼게요. 29번 문제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가부중개로 폐업하고 재등록, 이 재등록 승계제도를 묻는 거거든요. 이 승계. 내가 중요하다고 그차 강조했는데 옳은 걸 골라라. 물론 이제 이것은 뭐 이렇게 날짜를 해서 시간도 바쁜데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봐드릴게요. 갑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된다는데 휴폐업 신고는 등록 관청이 해야죠. 등록 관청이 하는 거지 국장이 틀렸습니다. 자,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는 대집행이에요. 대집행. 이제 그 과태료가 아니고 철거를 하지 않은 이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가 있다. 등록관청에 대집행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 자, 이거예요. 이 날짜를 기억했어요. 업무정지를 처분을 받았으나 자, 2019년 7월 1일 폐업했어요. 7월 달에 폐업을 했고 12월 12일에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무정지 처분 효과, 과태료 처분 효과잖아요. 효과예요. 1년간 승계가 되거든요. 1년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돼요. 그러니까 이때가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2019년 2월 8일. 그리고 이제 다시 등록할 때가 12월이니까 아직 뭐 10개월 정도 남짓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승계가 됩니다. 않고가 아니라 승계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을 했죠. 그리고 12월 5일 다시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거도요. 19년 3월 5일에서 12년, 3년이 안 지났거든요. 이 등록 취소 같은 경우는 알아서 3년 쉬면 승계가 안 돼요. 근데 3년이 안 지났어요. 그러죠? 이건 업무정지네. 1년으로 계산해야죠. 그러면 2019년 3월 5일하고 12월 5일 1년이 안 지났죠?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폐업한 기간이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종전 위반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옳은 거. 업무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이 넘어서야 승계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중개사법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이건 등록 취소는 알아서 3년 쉬어야 돼요. 18년 2월 5일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나 자, 그 다음에 2018년 3월 6일 날 폐업을 했고 20년 10월 16일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거 3년 안 지났잖아요. 18, 19, 20. 2년 몇 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종전 위반에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러죠.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없다가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승계제도인데 뭐 칠판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일단 이렇게 아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0번 들어갑니다. 자, 개공갑은 소공, 을과 보존, 병을 고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또 넘어왔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이제 고용인 파트죠. 고용인 파트입니다. 옳은 걸 골라야 했어요. 옳은 거. 자, 옳은 것이 많으면 좀 뭐 시간이 요하죠. 자, 봐보세요. 병이 누굽니까? 보조원이잖아요.
보조는 애국인이 돼요. 소공도 애국인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건 맞는 말이고. 자, 을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이 을의 직무교육. 자, 을이 누굽니까? 소공이잖아요. 소공. 소속 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이에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30번은 1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넘어갑니다. 이제 이거 실명법으로 넘어왔는데 잘 봐보세요.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그 직원 갑입니다.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공 을의 중개로, 이제 개공이 을이에요. 병 소유 X토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병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병, 매수했다. 그러니까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A가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명의 신탁자. 자, 이 갑이 명의 수탁자가 되죠. 명의 수탁자이자 이 사람이 매수인도 같이 되는 거지. 자, 원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거. 자, 실명법에 보면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선악 불문하고. 그래서 이제 A하고 갑 사이에 약정 있잖아요. 명의신탁 약정.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자,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할 때가 아니라 이전 등기할 때 약정 사실을 알게 돼요. 엑스토지 소유자는 병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틀린 거에 정답 처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A는 갑에게 엑스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차피 갑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A는, 신탁자는. 그리고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를 해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그렇죠. 이 제3자 정은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리고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소유자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갑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틀린 것은 2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뭐가 있냐면 32번. 자, 상인법이 들어옵니다. 상인법.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잘 봐보세요. 개공 가부 중개로 을은 병소유 서울특별시 X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10억. 이제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보증금 10억이에요. 이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1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을은 X 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0일에 이때죠. 2020년 3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3월 13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제 확정일자는 며칠 뒤에 받는 거죠. 뭐 문제가 이거예요. 이 사례에서 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부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제 이 문제를 알려면 이제 여기서 서울이라 그랬잖아요. 서울 어디 있어? 서울 여기 있죠. 그러면 상인법 적용 범위를 알아야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 이것은 기억부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를 보면은 이제 서울만 할게요. 서울은 9억 이하만 적용돼요. 9억 원. 서울은 9억 원 이하만. 자, 9억 원 이하만 적용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자체는 지금 서울에서 10억이잖아요. 10억. 그러니까 상인법 자체를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9억이 넘어섰는데도 상인법이 적용되는 법 규정이 있어요. 이거 이제 대항력 규정이랄지
대항력 규정이랄지,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랄지, 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랄지, 뭐 표준 권리금 계약서랄지, 차입연체 계약 해지 규정 이런 것은 A적으로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직결되는 게 두 지문이에요. 이 세 가지. 이 문제와 연결되는 세 가지인데,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 보증금 10억이 핵심이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계약을 했냐면 병하고, 지금 그 계약한 사람은 병하고 을이요. 병하고 을. 이건 이제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다. 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상가 건물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 대항력은 보증금 10억짜리도 상인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대항력은 어차피 확정일자 받은, 자, 대항력은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 이날 받았잖아요. 3월 10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1일 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합니다. 이건 맞는 편이죠. 맞는 편이에요. 대항력은 어차피 9억을 넘어서도 상인법 적용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니까 맞는 편이고. 자, 을은 2020년 3월 10일 보증금 우선 변제는 이건 상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9억 밑으로만 적용되지 10억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외 규정에 들어있지 않는 거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이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이게 정답 처리됩니다요. 그리고 이제 병은 을에게 임대차이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있잖아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차피 9억을 넘어서도 적용돼요. 맞는 말이고. 자, 을의 계약갱신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10억짜리도 적용되니까. 그러면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을 본다. 자, 이 밑에 세 가지, 이건 계약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1번은 대항력 규정이고, 이것은 보증금 10억짜리도 상인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어차피 서울에서 9억 넘어선 10억짜리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단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이 길고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3번. 자, 33번 문제인데, 자, 개공 가부 중개로 병은 2018년 10월 17일 을 소유 용인시 소재 X주택이돼요. 주택입니다. 주임법 적용되겠죠? 보증금 5천만 원 2년 기간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갖췄어요. 자, 그러니까 당일날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 다 갖췄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주임법 적용 관한 옳은 걸 골라라. 자,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것도 몇 년간 출제가 안 됐거든요. 주임법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지만은 등기명령 관련 문제가 몇 년간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출제됐어요. 보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몇 년간 출제되지 않는 파트들, 이 파트를 집중적으로 올해 출제자가 많이 건드린 것 같아요. 자, 옳은 걸 골라라.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 취지하고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원인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소명해야 돼요. 이건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유, 원인, 없다가 틀렸고. 그 다음에 병이 임차권 등기에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등기 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 그 다음에 등기 신청과 관련된 비용 있잖아요. 이것도 청구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습니다. 둘 다 청구 가능해요.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변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데, 자, 이 지문은 어차피 등기하기 전부터 유지가 돼요. 취득하고 유지가 됩니다. 언제부터? 자, 2018년 10월 17일이 주주확을 다 갖춘 날짜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그러니까 등기 이전이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틀렸고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이 말은, 자, 등기해놓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 우선 변제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등기해놓고 집을 비워줘도 되고, 주민등록 옮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대항력을 상실한다가 아니라 유지해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인, 임차한 정은 소액 보증은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권자를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작년에 나왔고 올해 또 나왔어요. 이게 원래 한동안 나오더니 한 3, 4년 계속 출제가 안 됐거든요. 3, 4년 출제가 안 되다가 작년에 나오고 올해 내리 2년 연속으로 지금 서식, 계약서 서식 나오고 있어요. 일반하고 전속. 내리 2년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재 대상이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닌 거. 자, 보수 요율, 이건 공통으로 들어있고, 계약 유예관 둘 다 3개월 연책이에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중개 업무 2주일에 한 번씩 통지 의무 있잖아요. 이건 전속에서만 나오지.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전속에서만 나와요. 일반 중개는 뭐 나올 수가 없죠. 이건 전속 중개 계약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에 관한 사항. 이건 양쪽이 다 나와요. 자, 그죠? 그리고 보수를 초과하는 과다 수량 경우 차익 환급하라. 이것도 두 서식 다 나와입니다. 두 서식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34번은 3번. 2주일에 한 번씩 업무 처리 상황 통지는 전속 중개 계약에서만, 계약서에서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서식, 이것도 서식 문제거든요. 자, 우리 과목에서 서식 공부할 건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중개계약서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하고, 확인설명서 이 세 가지. 세 개 다 오늘 출제가 됐잖아요. 세 문제 다 출제가 됐는데, 우리 중개사법 과목에서,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 이렇게 서식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은 중개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확인설명서. 근데 셋 다 출제가 됐잖아요. 나머지 서식들이야 뭐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입니다. 신고사항을 작성에 관한 문제인데 어김없이 올해도 출제가 됐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계획을 보면 개발 제한사항, 이게죠.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용 제한 있잖아요.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맞아. 이건 몇 년 전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용 제한, 개발 제한 이런 것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 처리됐고, 그럼 이제 2번은 왜 틀렸나 봐볼게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 과열지구에 소재는 주택으로서 실거래가 3억 이상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 조달, 이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투기 과열지구 3억이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또는요, 또는. 자, 우리 과목에서 미시 나온 것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만 미시야.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또는, 그죠? 뭐 자금조달 입주계약서 이것도 다 또는이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전속 중개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 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미십니다. 근데 이제 이걸 못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생각하라고요. 3억 이상 주택 이것만 생각하고 이걸 못 보실 분이 있을 건데, 또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물건별 거래 가격란이 있거든요. 이게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기재란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에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뒤바뀌었죠? 집합 건물이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이 연면적. 뒤바뀌어서 틀렸고요. 자, 개공이 거짓으로 신고서를 내. 거짓 신고 있잖아요. 거짓. 이 단어. 과태료죠,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벌금 자체가 없어요. 이 부동산 거래 제재는 벌금 자체가 없어. 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다 과태료인데, 이거는 취득가액.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사유지, 벌금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과거에 유사 지문이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36번으로 넘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등록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 관련 문제죠.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에 맞춰진 후, 자, 이게 중요하죠. 유치권을 취득한 자. 자, 원래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 그러니까 뭐 저당 밑에 있든 위에 있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딱 하나 A가 있어요. 그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내용만 달리해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내용만 달리해서, 표현만 달리해서. 자, 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이후에 유치권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을 못 해요. 소멸돼요, 소멸. 원래는 인수가 되는데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멸되니까 채권을 변절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있다가 아니라 뭐가 돼요? 없다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순위, 이것도 시험 계속 나오죠. 표현만 달리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의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넘을 때, 보증금 뭐 1,000만이라면 1,000만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차순위 자격이 있는 거고, 맞는 말이고. 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경매는 그래요. 등기할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매각 있잖아요. 대금 못 냈을 때 하는 거.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모든 저당권은 소멸. 그렇죠. 이 저당 자체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든 선순위 권리자가 신청하든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1번이 틀렸어요. 1번은 소멸됩니다. 경매 등기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지문 그래서 담보한 채권을 변절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맞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처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해서 들어갈 것이 뭐가 있느냐면 37번. 자, 매수신청 대리 문제인데, 매수신청 대리는 뭐 어렵지 않았죠? 틀린 걸 골라라. 갑이 매수신청 대리로 이인받는 경우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때, 이건 매수신청 대리 범위에 들어갑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입찰표 작성 제출, 이런 것은 다 대리권 범위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틀린 걸 골라왔어요. 자,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 범위에 해당한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정 집행부를 직접 출석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뭐 소속 공인중개사랄지 중개보조원을 대리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개공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자, 매수신청 대리보조 지급식이 있잖아요. 갑과 매수신청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라요.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개정된 지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거 몇 년 전에 나왔고 시험에 두 번째 이 지문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두 번 지금까지 이 지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갑이 사무소를 이전한 게 10일 이내. 우리 중개사법에도 10일 이내죠. 여기도 10일 이내요. 근데 여기는 우리 중개사법은 등록관청이지만 여기는 지방법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어차피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관청 자체가
지방법원장이거든요. 맞는 표현이고요. 자, 5번이 틀렸는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라 2년. 자, 매수신청 대리에서 업무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이어야 합니다요. 업무정지가 2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가 2년까지, 6개월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까지 가능하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 끝.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확인 설명서 나왔잖아요. 확인 설명서 서식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자,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1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2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3이 토지 확인 설명서, 4가 임목 광업재단 확인 설명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권리 관계는 냈다 다 있어요. 이건 권리 관계나 실제 권리 관계 있잖아요. 이런 건 냈다 다 있어요. 예정 금액도 냈다 다 있고. 근데 이제 비선호 시설 있잖아요. 이 비선호 시설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있어요. 토지만. 그리고 이제 환경 조건 있잖아요. 이건 주거용만 있어요. 이건 1년 내에 강조했던 것들인데 뭐 이런 문제는 쉬웠죠. 이런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골라라.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골라라.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걸 골라라. 그러면 권리관계 냈다 다 있고, 예정 금액 냈다 다 있고, 실제 권리관계 냈다 다 있고, 뭐 조세 냈다 다 있고, 뭐 이런 조세 같은 거, 세금 같은 거 칼같이 받아가잖아요. 이건 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억디귿 미음이 정답이고, 3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거용하고 토지만, 이것은 주거용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것이 뭐가 있냐면, 39번 문제 넘어가 봅니다. (39번) 한번 봐요. 자, 39번이 뭐냐? A씨에 사무소를 개공 가본 B씨. 자, 사무소가 A씨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물건은 B씨에가 있어요. B씨의 소재는 을소유 건축물이죠. 이게. 근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다. 자, 이게 복합 건물인데,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주택이 적죠. 주택이 적으니까 이것은 주택으로 본 거라 주택 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되어서 을과 병사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 경우 갑이 발생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중개 보수 파트인데 이 3동 문제거든요. 자, 동일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뭐 문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했죠. 갑과 을은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 보수를 받을 있다. 자, 개공갑이죠. 개공갑은 을, 병 각각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매매 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고 옳은 거 골라라 했잖아요. 자, 니은 갑은 B, C가 속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개 보수는 물건 소재지 시도 조례를 했어요. 주택 같은 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를 했어요. 사무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예 자체 뭐 주택이 적으니까 조례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하여튼 무조건 틀렸어요. 주택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A씨가 될 것이고, 주택으로 보더라도 A씨가 될 거고,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시도 조례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뭐 주택이 적으니까 뭐 이건 조례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보수를 정하게 한 거래 금액 계산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렇죠. 쓰리동이니까. 쓰리동이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데 주택 외죠. 주택 외. 주택 외. 이게 주택의가 아니라 주택 외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그래서 이제 39번은 2번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로 넘어왔네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또 나왔네.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자,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옳은 걸 골라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단은 계약 체결부터 30일. 자, 부동산 거래는 3개월이 아니라 30일이나 해야죠.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는 공동 신고가 원칙.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일단 틀렸고. 자,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에 소지하는 주택으로 실거래가 3억이죠, 3억.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3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하라는데 이건 국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틀렸죠. 예. 자, 3억 이상이니까 뭐 5억이 또 신고 들어가요. 뭐 5억 그래도 맞는 말인데 어차피 실거래가 5억이니까 3억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틀렸어요. 이때는 국가 단독 신고입니다. 국가 단독 신고. 공동으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에 관한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있잖아요. 이것도 신고관청이 들어갑니다. 신고관청은 원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거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인데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신고관청 개념에 들어가요. 속에 들어간다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 해당 개공이 신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가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개공이 했잖아요. 그럼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그럼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개공만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나요 등록관청에 신고관청해야죠. 신고관청. 이제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의 신고관청이고 아니에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것을 등록관청,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것을 신고관청.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 신고관청에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관청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31회 공인중개사 시험 풀어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좀 앞쪽은 그렇게 좀 무난한 것 같고 뒤에 몇 개 문제가 한 대여섯 개, 지문 좀 길고 또 뭐 계산을 뭐 시간 날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요해서 뿐이지 뭐 내용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